생각을 아우르다 창의력을 기르는 생각 습관을 주제로 오늘 여러분께 똑똑한 이야기를 전해주실 분, 요즘 TV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시는 분이죠. TVN 어쩌다 어른에서도 멋진 강연으로 많은 팬층을 또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을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제가 아직도 철이 없어서 조금만 박수를 주시면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요. 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즐겁고 또 영광입니다. 윗자리도 계시네요. 네. 어쩌다 어른 많이 보셨어요 예전에? 네, 설민석 선생님 것만 보셨구나. 네. 최진기 선생님 것도 많이 보셨더라고요. 네. 제가 최진기 선생님이랑 같이 저녁 때 저녁을 먹으면서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설민석 선생님이 저랑 동갑이에요. 전 이 반응이 더 싫어요. 설민석 선생님이 너무 어리게 하고 다니는 겁니다. 네. 중년의 몸매는 이런 진실함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전공이 인지심리학자예요. 인지심리학이라고 하면 잘 이렇게 어떤 심리학인지 잘 모르겠다고 보통 하십니다. 뭐 상담심리학은 딱 들으시면 상담을 하는 심리학인 걸 뭐 당연히 아실 거고요. 뭐 사회심리학은 사회문화적인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겠죠. 그런데 이게 인지심리학은 뭐 하는 거야 보통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재밌는 건 다른 심리학자들도 저희들이 뭘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뭐 사회심리학을 하시는 분들, 상담심리학을 하시는 분들, 임상심리학, 문화심리학, 다른 많은 심리학자분들이요, 저 같은 인지심리학자가 옆에 이렇게 쓱 지나가면요, 저희들을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부르세요. 이공계 일로 와. 이공계라고 많이 부르십니다. 근데 그만큼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조금 이과 같아요. 예, 공대 같고요. 예, 실제로 하는 일도 굉장히 그런 쪽과 비슷합니다. 저는 인지심리학이 뭔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짧게 인지심리학이 무엇을 하는 학문인가는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쉽게 말하자면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걸 보는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당연한 얘기인데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요, 인간과 컴퓨터는 무엇이 다른가, 이런 거 저희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내 머리가 컴퓨터처럼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 특히 시험 전날에. 그렇죠?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생각하실 거예요. 인간의 머리가 컴퓨터 같으면 비극이 벌어져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어제 어떤 남학생이랑 소개팅을 한 여학생에게 친구가 물어봅니다. 어제 소개팅했던 남자 어땠어? 컴퓨터와 같이 완벽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여학생이라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어제 만난 남자 키는 174.2cm고 모발은 36만 5천 개고 눈과 눈 사이가 4.7cm 떨어져 있었어. 친구의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해봐. 좀 더 정확한 기억을 요구하나 보다.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고 파란색 구두를 신고 있었고 하얀색 벨트를 하고 있었고 이러면 한 대 맞겠죠. 어제 만난 남자에 대한 기억을 물어보는 것 같지만 어제 만난 남자가 너한테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냐 아니었냐를 물어보는 거죠. 우린 그걸 담고 기억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인간과 컴퓨터가 굉장히 달라요. 오히려 컴퓨터 같은 식으로 얘기하면 인간관계는 망가지고 교우관계는 파탄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과 컴퓨터가 생각이 어떻게 다른가를 통해서 이제 AI의 시대라면서요. 우리가 어떤 것에 가장 중점을 맞추면서 우리 인간만의 힘을 AI가 못하는 일을 찾아가야 되는지 한번 오늘 같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생각과 컴퓨터의 생각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자, 한번 볼까요? 화면 끝내주네요. 네. 네.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한 지난 20년 전부터 우리 인간은 기계와 붙으면 졌어요.
맨 위에 왼쪽 장면이 머리 붙잡고 있는 아저씨의 장면이 있죠. 네, 저 아저씨가 저때 당시 세계 체스 챔피언 게리 카스파로프라고 하는 러시아 분이에요. IBM의 딥블루라고 하는 컴퓨터에게 체스를 칩니다. 서양 장기. 그래서 1997년, 22년 전인 1997년을 인간이 논리연산 게임에서 기계에게 처음으로 지기 시작한 해라고 보통 저희들이 잡아요. 자, 2011년에 더 충격적인 패배가 있죠. 이제 왜 우리나라 국내 대학병원에서 암도 진단한다는 IBM의 왓슨, 네, 왓슨이 제퍼디라고 하는 퀴즈 프로그램에서 이제 세계의 퀴즈 대결을 펼칩니다. 저 왼쪽에 있는 얼굴 허연 사람이 켄 제닉스예요. 제퍼디 안 보는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제퍼디에서 74주를 연속 우승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브래드 루터, 최다 상금의 기록자죠. 원사이드하게 무참하게 IBM 왓슨한테 집니다. 2011년에 이제 우리 인간은 퀴즈도 기계에게 지죠. 채팅하는 로봇을 챗봇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는 로봇이죠. 2014년에 러시아의 유진 구스트만이라고 하는 개발자가 설계한 챗봇이 드디어 미장원과 식당을 예약합니다. 그러니까 미장원과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이 내가 지금 기계와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걸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장면은 이미 짐작하셨던 것처럼 2016년 우리는 바둑을 치죠. 2세 구단이. 2016년에 3월달에 구글의 알파고와 바둑 대결을 펼칠 때 알파고가 우리 2세 구단을 4승 1패로 이길 때 우리 인류의 기술이 여기까지 발달했구나라고 하면서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꼈던 분들 계세요? 아니실 거예요. 굉장히 우울하셨을 거예요. 저도 관련 분야 연구자지만 그때 굉장히 놀랐고요. 실제로 AI 자체를 전공하는 사람들도 그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이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도 모자른 판에 그때 당시 수많은 케이블 채널에서 터미네이터 시리즈 전편을 방송합니다. 아침에 나갈 땐 분명히 아놀드 슈와츠네거가 젊었는데 저녁에 들어가니까 할아버지가 돼 있어요. 계속 틀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시대의 키워드가 됐죠. 그리고 이때부터 모든 일간지가 어떤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합니까? 앞으로 20년이나 30년 있으면 없어지는 직업과 직종을 얘기하기 시작하시는데 이제 이분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직업을 다 없애셨습니다. 이제 남는 거 없어요. 네. 얼마 전에 보니까 전업주부도 없어집니다. 이제 엄마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논리연산 게임에서 기계가 이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래도 예술은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걸 또 어떻게 알았는지 다른 일이 또 벌어지기 시작하죠.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렘브란트의 그림인데요. 렘브란트의 그림인데 이 렘브란트는요 가장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렘브란트의 그림 346장을 학습한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드로잉 머신 넥스트 렘브란트가 전문가들도 못 알아볼 정도로 렘브란트랑 똑같은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술도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계속 넘겨주세요. 네. 이제 뒷장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저도 잘 안 보여가지고 지금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뒤로 앞으로 가주세요. 앞으로. 네, 다. 그런데 재밌는 건 피카소의 그림은 아무리 학습을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피카소 그림을 AI가 못 그려요. 네. 그러니까 피카소가 굉장히 평범한 그림을 쭉 그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위적인 색채 그리고 독창적인 그림을 그렸는데 피카소가 그 전날까지 그렸던 그림은 아무리 학습을 해도 그 다음날 AI, 그 다음부터 그 피카소가 그렸던 우리가 알고 있는 피카소 그림은 못 그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인간은 뭘까? 기계는 뭘까?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저희는 인간한테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인간이 얼마나 독특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지. 제가 그냥 아주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쉬운 질문 2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 아니요로만 대답을 해주세요. 뭐 이렇게 경계를 하고 그러세요. 경계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좋습니다. 이거 넌센스 아니에요. 속임수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수도 이름 아세요?
1초 만에 대답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과테말라에서 11번째로 큰 도시 이름 아세요? 이 두 대답의 스피드가 똑같아요. 이거 인간만 이럴 수 있어요. 컴퓨터는 두 번째 대답이 느려요. 내 하드디스크 안에 그런 파일이 없습니다. 내 시스템 안에 그런 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몰라요라는 출력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 AI, 즉 기계는 찾아야 돼요. 싹 다 찾고 난 다음에야 기계는 모른다고 출력하죠. 그래서 기계는 안다에 비해서 모른다가 무조건 느리고요. 저장된 영역에 저장된 공간이 커지면 계속해서 느려지고 하염없이 느려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집에서 쓰시는 컴퓨터, 10년 전에 쓰셨던 컴퓨터와 지금 쓰시는 컴퓨터 모두 그런 파일이 있나 한번 찾아보고 검색 버튼 누르시면 계속 느리죠? 그렇죠? CPU가 빨라지는 것 못지않게 하드디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무조건 두 번째가 느립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든 분들이 두 대답의 스피드가 똑같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른다고 출력하셨지만 자기의 하드디스크인 뇌는 안 찾았어요. 자, 지금도 나의 하드디스크인 브레인, 즉 뇌를 이 뇌에 과테말라에서 11번째로 큰 도시 이름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검색하고 계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손 들어주세요. 안 계시죠?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신다면 오늘부로 이곳은 공연시설이 아니라 유적지로 변경됩니다. 이곳이 바로 인류 최초로 컴퓨터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인간이 발견된 곳이죠. 네. 어떻게 만주벌판보다도 넓은 나의 뇌를 검색하지 않고 모른다는 판단을 하냐는 거예요. 우리 뇌를 다루는 다큐멘터리 보시면 대부분 첫 장면이 우주죠. 왜 우주겠어요? 그만큼 넓은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넓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공간을 우리는 찾아보지도 않고 과테말라에서 11번째로 큰 도시 몰라, 그런 정보 없어 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실제로도 그 도시를 모르세요. 그러니까 게다가 이 판단이 맞을 때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뇌는 친숙함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과테말라가 안 친해요. 안 친해요. 과테말라 안 친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뇌는 굉장히 친하면 알아. 하나도 안 친하면 몰라. 그래서 어디가 어렵습니까? 어중간하게 친한 게 어려워요. 컴퓨터는요, AI는 학습의 정도가 상중하면 친숙함의 정도도 상중하고 그리고 판단의 용이함도 빠르기도 상중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상과 하가 똑같이 쉽고요, 가운데가 제일 힘들어요. 너 미국 대통령 이름 알아? 그럼 쉬워요. 너 룩셈부르크 대통령 이름은 모르지? 모르지, 쉬워요. 근데 이런 게 어려워요. 야, 영국 총리 이름은 뭐냐? 기다려봐. 마가렛 대처 돌아가셨다 이놈아. 아 그래? 아 그만두신 것도 아니고 돌아가셨어? 요즘은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브렉시트. 우리 인간은 그래서 독특하게 자기 생각을 보는 생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즉 친숙함을 판단하는 메타인지죠. 인지, 생각이에요. 생각을 보는 생각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타인지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판단을 합니다. 왜?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은 천년 만년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대답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몰라. 왜? 모른다는 판단을 빨리 한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러면 엄청난 이점이 생깁니다. 다음 행동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벌써 몇 분께서는 과테말라에서 11번째로 큰 도시는 아세요? 하니까 몰라요 라고 하면서 스마트폰을 꺼내셨어요. 그러면서 검색을 해보기 시작하십니다. 검색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이버 다음 이런 데서 포털에서 과테말라에서 11번째로 큰 도시 검색하셔봐야 제 이름만 뜹니다. 제가 강연을 많이 해서 그래서 김경일이라고 잘못 알고 계세요. 과테말라에서 11번째로 큰 도시. 그러니까 다음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죠. 그래서 메타인지는 친숙함으로 판단을 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불필요하게 쓰잘데기 없이 뇌를 검색하는 일을 막아주는 참으로 고맙고 다음 행동을 하게 만들어주는 유용한 기구입니다. 인간한테만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까지 연구를 해보면. 인간 다음으로 똑똑하다는 다른 침팬지 같은 영장류한테도 메타인지는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은 나의 생각을 보는 또 다른 생각, 메타인지. 인지 위에 또 다른 인지, 메타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친숙함으로 판단하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낯선 걸 만나면 모르니까 물어보자, 공부하자, 배우자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친해지기는 되게 친해졌는데 아는 게 별로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메타인지는 친하니까 알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진짜 인지는 어디, 몰라 이러면서 우리는 낭패를 보게 되죠. 정말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 메타인지에 속아요. 자기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면 수많은 중년 남자들이 차문을 열고 나와서 뭐를 할까요? 본넷을 열어요. 근데 CCTV를 보면 이렇게 자신 있게 본넷을 열어젖힌 중년 남자들의 거의 95% 이상은 이거 열어놓고 뭐하냐? 쳐다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저씨들도 있어요. 어디가 엔진이야? 엔진도 못 찾아요. 자기가 봐도 자기가 민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을 이런 분들을 관찰해봤는데 진짜 웃긴 분들 많아요. 차 뒤로 갑니다. 뭘 꺼내와요. 공구나 연장을 꺼내올 것 같죠. 저희들이 관찰한 수십 분의 운전자 이 아저씨들은 거의 대부분이 걸레를 꺼내왔어요. 그리고 그 걸레로 엔진을 닦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렇게 엔진을 닦아주기 시작한 중년 남자 이분 아저씨들의 상당수는 3, 4분 이내에 자기 엔진에게 말을 하기 시작해요. 야, 왜 이러냐. 가자. 대화는 사람에게 시도해야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네. 사람이 아닌 사물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성인을 정신분열증, 조현병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 차가 친해서 그래요. 그래서 메타인지가 악마의 속삭임을 한 거죠. 주인님 열어보세요. 그랬더니 진짜 인지가 주인님 왜 여셨어요? 뭘 알아요? 근데 재밌는 건요. 재밌는 건 제주도에서 렌트카를 몰고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면 나와서 본네트를 잘 안 엽니다. 사람들이. 왜? 이 차가 안 친하죠. 그래서 바로 뭐 하겠습니까? 전화해요. 예. 그래서 오히려 문제 해결을 잘하죠. 그래서 친숙하다는 건 늘 좋은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내 차를 산 지 3년 4년 돼서 본넷을 여는 행동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할 수 있어요. 왜? 5초만 친해져도 우리 인간은 바로 이 5초의 친숙함 때문에 메타인지가 나 알아 라고 해서 생각의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컨닝이라고 5번 해보세요. 자, 컨닝 5번 시작. 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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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닝. 입에서 꼬여야 되는데 왜 잘 안 꼬이지? 자, 3번만 더 크게 시작. 컨닝 컨닝 컨닝.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워싱턴이에요. 지금 미국의 역사를 바꾸신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저한테 손가락 하나를 들어 보이고 계십니다. 네, 하나 더 이거죠. 네, 자, 자, 더 쉬운 겁니다. 이걸 못 빠져나온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꽃사슴이라고 5번 해보겠습니다. 자, 꽃사슴 5번 시작. 꽃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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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사슴. 뭘 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러세요. 자, 3번만 더 크게 시작. 꽃사슴, 꽃사슴, 꽃사슴. 산타클로스가 뭐 타죠? 썰매를 타야 돼요. 자, 산타클로스가 루돌프를 타기 시작하면 이제 기마민족 되는 겁니다. 근데 더 웃긴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의 사운드가 계속 들려왔어요. 루 하다가 아까 당한 게 있거든. 그래서 루 하다가 아니야 이거 아니야 바꿔 이를 악무입니다. 이를 악물고 바꾼 게 이거였어요. 루 하다가 술록 이런 분들 계세요. 계셨죠? 네, 계속 계십니다. 이거 오늘 끝날 때까지 그냥 200개 하다 갈까요? 자, 난이도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자, 비장하게. 자, 오늘의 마지막 찬스. 자, 개구리라고 5번 해보겠습니다. 자, 개구리 5번 시작.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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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 준비를 하지 마시라니까요. 네. 자, 3번만 더 크게 시작.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심청전에서 장독대 깨진 거 어떤 동물이 막았어요? 심천전에는 어떤 동물도 나오지 않아요. 콩쥐와 팥쥐겠지요. 자, 보세요. 5초만 친해져도 메타엔진은 친숙함이라는 걸 판단의 도구로 쓰기 때문에 내가 첫 번째 틀렸다는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을 잘 안 버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5초가 아니라 5일만 친해져도
5년만 친해져도 50년 친해지면 우리는 뭡니까? 무조건 안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친한 사람들끼리 더 실수가 많아요. 무작정 동그라미 치면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 이걸 빠져나올 수 있는 좋은 방법, 오히려 역이용하는 좋은 방법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전 페이지요. 전 페이지. 네. 바로 그게 이걸 잘 이용하면 오히려 그래서 창의성이 보여요. 여러분 모든 대학의 교육이 창조적 인재 육성이에요. 이제 왜? 어차피 계산하는 건 AI가 다 하니까. 자, 나는 창조적인 사람이에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어요. 예. 사실은 자신 있게 손 드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네, 그렇죠? 네. 조금 문제가 있는 분들이죠. 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럴 때 손 드는 거 잘 안 합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회적인 맥락에서 남들과 다른 행동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문화를 관계주의 문화라고 합니다. 관계주의 문화에서는요, 내가 남들과 달리 남들과 맞춰가는 걸 좋아하죠. 한 사람의 학생이 웃고 있는데요, 나머지 주위에 있는 5명의 학생이 다 무표정이에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이 가운데서 웃고 있는 학생 어떤 학생인가요? 라고 하면 기분 좋은 학생이네요.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학생이 웃고 있고 나머지 학생들이 다 안 웃고 있는데 가운데 학생이 웃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이 가운데 학생 어떤 학생이냐고.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분위기 파악 못하는 놈이라고 하지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다른 쪽과 다른 행동을 하니까요. 자, 그래서 손을 잘 안 드시는 건 있는데 확실히 창조적인 사람은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많아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이 됐는지 그 사람들도 잘 몰라요. 왜? 기발한 아이디어 잘 내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우리 인간은요,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창조적인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드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상황에 걸어 들어가는 사람만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지난 70년 동안, 저희 인지심리학이 한 70년 정도 된 학문인데 역사가 짧죠. 하지만 이 짧은 70년 동안 수천 수만 개의 실험 연구를 해왔는데 매번 할 때마다 확실한 결론입니다. 타고난 능력보다 상황이 더 무서워요. 보여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인지심리학 역사에서 최고의 명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얼마나 창조적으로 변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물체들을 가지고 평범한 초등학교에 가요. 평범한 초등학교. 왜 평범한 초등학교를 가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늘 가장 수가 많은 친구들을 보러 가기 위해서죠. 3학년 교실에 갑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죠. 벌써 1학년, 2학년 거치면서 벌써 2번이나 반을 계속 재배치했으니까 반마다 뭐 특별한 차이들도 다 없어지죠. 그럼 4학년은 왜 안 가니? 아시잖아요.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는요. 엄청난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친구들이 이러고 있어요, 저를. 분위기라도 바꿔보려고 재밌는 얘기를 해줬더니 우와 애쓴다. 특히 중학교 2학년 엄청난 친구들이죠. 네. 북한에는 핵이 있고 우리에겐 중이가 있다. 네. 맞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3학년 교실에 갑니다. 3학년 1반부터 4반까지 총 4개의 반에 똑같은 물체들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사실 저런 물체들은 샘플일 뿐이에요. 몇 가지 예일 뿐이고 실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들어가죠. 3학년 1반부터 4반까지 똑같은 저 물체를 가지고 들어가서 똑같은 일을 하게 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그리고 시간도 똑같이 줘요. 30분씩. 그런데 제가 말의 간격과 시간과 순서를 어떻게 살짝 바꾸느냐에 따라서 3학년 1반 지극히 평범한 친구들, 3학년 2반 꾀똘똘하고 창의적인 친구들, 3학년 3반 우리나라에서 제일 창의적인 친구들, 3학년 4반 내친 김에 전 세계에서 제일 창의적인 친구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표정이 교수님 개구리 사건 이후로 사기치는데 맛을 들였군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부터 10분만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물체들을 가지고 3학년 1반에 들어갑니다. 3학년 1반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물체를 확 뿌려줘요.
우리 친구들한테.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각자 마음에 드는 거 5개씩 골라서 새롭고 신기한 거 만들어 보세요. 이러면 이제 쭉 보다가 구부러져 있는 거, 꼬여 있는 거, 특이한 거 이런 거 절대 안 고릅니다. 왜? 왠지 뒷감당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위에 있는 원통, 정사각형, 직사각형 이렇게 기본 도형을 다 똑같이 골라요. 차이도 거의 없어요. 이렇게 다 똑같이 골라서 남학생들의 70%는 이걸로 자동차나 기차 만듭니다. 여학생들의 80%는 이걸로 집을 만들지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열기가 왜 이렇게 뜨거운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에 자동차가 왜 이렇게 많은지도 알 수 있고요. 자, 우리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남자친구들이든 여자친구들은 다 똑같이 만든다는 건 개성창의 독창성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렇게 가슴 아픈 1반을 뒤로 하고 제가 2반에 갑니다. 2반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말의 간격만 살짝 벌려요. 쭉 똑같이 뿌려주고요. 여러분 여기서 각자 마음에 드는 거 5개 고르세요 라고 제가 그냥 나가버려요. 그러면 물어봐요. 저기 아저씨 이게 끝이에요? 그 옆반 1반에서는 뭔가 좀 길게 하고 오시는 것 같던데. 그럼 제가 또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연기를 좀 하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느라고 지루해서 길게 느끼셨던 거예요. 1반에서도 그냥 각자 자기 마음에 드는 거 5개 골랐어요. 라고 제가 이제 거짓말하고 전 나가버립니다. 실제로. 그럼 이제 어떻게 고를까요? 이제 특이한 거 고르죠. 취향이 나와서. 그리고 옆에 친구가 고르는 거 안 골라요. 다 다르게 고릅니다. 당연히 전 집에 간 게 아니죠. 우리 친구들이 다 고른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걸 확인하고 문을 확 열고 다시 돌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금 전에 당신이 고른 5개로 새롭고 신기한 거 만들어. 우리 친구들의 표정은 싸늘하게 식습니다. 일단 팔짱 다 껴요, 다 친구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나가기 전에 그 얘기 하고 나갔어요, 저 아저씨. 나 그럼 이런 거 안 골랐잖아요, 아저씨. 아 진짜 뭐야 저 아저씨. 몰라. 극혐 난리 납니다. 네. 자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죠. 일단 같은 게 안 나와요. 왜? 다 다른 걸 골랐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골랐기 때문에 더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와 이런 기발한 걸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심심치 않게 나와요. 영문도 모르는 2반 담임선생님께서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제 옆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교수님, 역시 담임교사의 역량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반 담임선생님은 저쪽에서 막 괴로워하고 계세요. 자, 이제 저는 3반에 갑니다. 자, 저는 이제 간격을 벌리는 게 아니라 아예 순서를 바꿔봅니다. 자, 이걸 아직 안 보여줍니다. 커튼 뒤에 가려놔요. 커튼 뒤에 가려놓고 아직 안 보여준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들한테. 여러분이 새롭고 신기한 거 만든다면 뭐 만들 거예요?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은 3학년 3반 친구들은 어마어마한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지구평화 지키는 로봇은 무조건 나옵니다. 요즘은 남북 통일시키는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요. 영원히 기름 넣지 않아도 되는 자동차, 뭐 영원히 충전하지 않아도 되는 스마트폰, 요 정도 얘기하면 옆에서 친구들이 찔러요. 애가 그릇이 작어. 야, 너 그런 거 만들려고 태어났니? 우리나라의 어떤 대기업도, 세계의 어떤 글로벌 기업도 못하고 있는 일을 한다는데 이걸 했다고 그릇 작다고 무시를 당해요. 저 예전에 경기도 모 지역에서 3학년 3반에서 어떤 여학생 하나가 여야 상생과 합의를 도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오, 대박이죠. 자, 이반 친구들이 다 얘기한 거 우리나라가 정말 다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500년은 세계를 지배하겠더라고요. 제가 또 일부러 앞순서 친구들이 이런 거 엄청난 거 얘기하면 일부러 또 오버해서 리액션을 해요. 뒷사람들 부추기려고. 오 대박, 야 짱짱, 뭐 너무 멋있다 이러면 뒤에서 순서기들하고 있는 친구들의 표정이 점점 더 비장해집니다. 좀 더 센 걸 얘기할 거야. 자, 이걸 다 들어주고 난 다음에 제가 뭐 할지 아시겠죠? 커튼을 올려요. 일부러 천천히 올려요. 한 절반만 올려도 우리 친구들은 자기 앞에 닥칠 미래를 예감합니다. 나머지를 다 젖히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방금 전에 네가 말한 거 여기서 5개 골라서 만들어. 우리 친구들은 이런 표정을 짓습니다. 아, 이게 바로 어른들이 당한다는 보이스피싱이구나. 자, 눈물을 글썽거려요. 손을 부들부들 떱니다. 자, 그런데 물체를 고를 때 눈이 벌써 달라요. 쉽게 표현되자면 레이저가 나와요. 왜? 이걸로 지구를 구해야 되거든요. 이걸로 여야 상생과 합의를 도출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1반이나 2반 친구들은 보고 덥석 보고 덥석 보고 덥석 이렇게 잡는데 3반 친구들은 모든 물체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만지고 360도 다 돌려보고 굴려도 보고 부딪혀서 소리도 들어보고 던졌을 때 어떤 모양으로 날아가는가까지 다 봅니다. 심지어 냄새 맡아보고 핥아보는 친구들까지 나와요. 왜? 이걸 엄청난 일을 해야 되니까. 자, 4반에 갑니다. 제가 점점 더 잔인해지고 있죠. 4반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똑같아요. 3반이랑 딱 가려놓고 뭐 만들래 먼저 물어보고 엄청난 거 얘기하면 커튼 젖혀서 만들으라 그러죠. 5개 골라서. 자, 4반에서도 그러면 손을 부들부들 떨며 하지만 완전히 달라진 시각으로 간신히 5개를 고르겠죠. 4반 친구들도요. 4반에선 이 친구들이 다 고르고 나면 옆 사람이 고른 거랑 바꾸라고 합니다. 아, 예. 저한테 보여주신 표정의 의미를 제가 압니다. 실제로 이 친구들이 저를 3학년 4반 친구들이 저를 어떻게 쳐다보냐면요. 아, 저 변태 같은 인간. 제가 경상도 지역에서 이거 했을 때 4반 친구 중에 남학생 하나가 저한테 이렇게 한 친구도 있었어요. 저를 막 찌려보더니 이거 아동학대입니다. 자, 이 3, 4반 친구들이 얼마나 난감한 상황에서 이걸 만들었을지 충분히 상상이 가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 친구들은 평범한 초등학교의 3학년 3반과 4반이죠. 우리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래서 자기들을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떤 그룹의 학생들을 다시 부르느냐, 세계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 나가서 금메달 딴 친구들, 3학년으로 나가서 엄청난 친구들이죠. 그리고 그 학생들한테 똑같이 이걸 줘요. 대신 제가 일반에서처럼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만들게 한 것보다 이 3학년 3반 4반 친구들의 창의, 혁신, 개성, 독창성 모든 지표에서의 점수가 월등히 높게 나와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창의적 인재라는 말 안 씁니다. 나를 창의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에 걸어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표현만 씁니다. 그게 더 무섭거든요. 자, 그리고 그 상황의 힘은 바로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낯설음이죠. 그 낯설음은 언제 나와요? 생각의 순서와 시간과 간격을 벌리는 거예요. 일반 친구들이 왜 그렇게 평범했을까요? 왜 심지어는 세계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친구들도 평범해졌을까요? 저는 던지고 도구를 던져주고 방법을 생각해서 목표를 만드는 과정으로 학생들을 몰아갔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도구 먼저 보면 큰일 못해요. 왜? 인간은 재밌게도 큰일 하려면 큰 도구 써야지, 큰 결과 만들려면 큰 방법 필요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인간한테 많이 유지되고 있는 생각인지. 자, 주사위를 2개 던집니다. 나온 수압이 제일 큰 값은 당연히 얼마겠습니까? 주사위 2개 던지면 12죠. 66이니까. 그리고 나온 수압이 제일 적으면 2죠. 11이니까. 제가 제 수업을 듣고 있는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이쪽에 있는 학생들한테 당신들 주사위 2개 한 번씩 다 던져. 어떤 친구든 자기가 던진 주사위에 합이 12가 나오면 내가 10만 원씩 준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도 주사위 2개 한 번씩 다 던지세요. 어떤 친구든 합이 2가 나오면 내가 10만 원 줍니다. 자, 그럼 주사위 2개 던져서 합이 12가 나올 확률과 2가 나올 확률 똑같죠? 그런데도요, 12처럼 큰 숫자가 나와야 돈을 받는 학생들은 주사위 이렇게 던져요. 와우! 하고 던져요. 10에! 하고 던진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처럼 작은 수가 나와야 돈을 받는 학생들은 주사위 어떻게 던졌을까요? 목소리도 이뻐요. 이럽니다. 더 웃긴 건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이 있어요. 야, 세게 던지지 마. 나와야 돼. 그래서 생각의 순서를 바꿔야 돼요. 3반과 4반처럼 목표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목표가 실현 가능성이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그게 크면 나중에 보는 물건들이 특이하게 보여요. 그래서 똑같은 물건이나 도구를 가지고도 남들이 안 보는 데를 봐서 세상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못하는 일을 하는 결과가 나올 뿐이에요. 세상은 점점 더 꿈을 가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죠. 하지만 꿈이 큰 사람들이 항상 남들이 못 보는 데를 보는 건 여전히 분명합니다. 그건 인지심리학 70년사의 수백 수천 번 실험을 해도 똑같이 나와요. 꿈을 이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꿈을 안 가지고 계시면 평범한 삶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는
이 메타인지 연구를 하다가 또 다른 중요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실제로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은요, IQ가 좋은 게 아니라 이 메타인지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고 뛰어난 계산 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보는 능력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억력 검사를 해보잖아요. 기억력 검사를 해보면 양쪽 다 그 의외로 기억한 개수는 비슷해요. 그런데 기억한 거를 쓰기 직전에 몇 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정말 뛰어난 친구들은 자기 예측한 거랑 실제 기억한 것 사이에 차이가 거의 안 나와요. 그런데 평범한 친구들은요, 20개를 보여줬는데 47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보는 능력이 떨어져요. 기억력은 똑같은데.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든 일을 굉장히 잘하든 아니면 실리콘밸리나 우리나라의 어디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보는 능력이 어떻게 해서 뛰어나졌을까요? 바로 여기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이건 인류의 수십만 년짜리 역량입니다. 바로 이타적이에요. 착해요. 그런데 착하니까 무조건 잘나고 뛰어난 건 아니죠. 왜? 공부 잘 못하는 저희 집 딸 2명도 착해요. 저도 착해요. 착하다고 뛰어난 건 아니잖아요. 나의 2딸 미안하다, 시원아 채워라. 네, 그렇게 못하진 않습니다. 네. 근데 착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나보다 공부 못하는 사람, 나보다 일 못하는 사람이 물어봐도 화 안 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친구들, 고등학생들 중에 제일 공부 잘하는, 게다가 뛰어나고 창조성까지도 있는 친구들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들은 무조건 전교 1등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착해서요, 전교 2등 하는 친구가 와서 물어봐도 설명 잘해주지만 전교 꼴찌하는 애가 와서 물어봐도 조금도 개의치 않고 친절하게 설명 잘해줍니다. 각반 꼴찌하는 친구들도 이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이 친구 앞에 서 있어요. 무슨 허준 앞에 병자들 서 있는 것 같아. 근데 자, 생각해보세요. 공부해보신 분들 다 아실 거고 일해보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전교 1등을 당연히 하는 이 엄청난 친구가 이타적이라면 양쪽에 다 설명을 해주는데 전교 2등 하는 애한테 설명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전교 꼴찌하는 친구한테 설명하는 게 더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전교 꼴찌죠. 제가 옆에서 찍으면서 저도 진짜 많이 웃었습니다. 전교 2등 하는 친구는 이런 친구들이더라고요. 야, 이래서 Y잖아 라고 하면 그래서 그 다음은 X제곱이었군, 얘기 안 해준 것도 톡하고 나옵니다. 전교 2등들은. 하지만 전교 꼴찌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인지 아십니까? X제곱이 뭔지를 아예 모르더군요. 실제로 이런 질문을 하더라니까요. 야, 그 X 옆에 있는 2는 왜 이렇게 쬐꼬매? 그 다음 말이 더 웃겨요. 3년 전부터 궁금했는데 물어볼 데가 없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인데.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뭘 설명해 줘야 돼요? X 옆에 있는 네가 왜 이렇게 작은지를 설명해 줘야 돼요. 수학 선생님들이 모르세요. 네, 저도 수학과 교수님한테 물어보니까 몰라, 그런 거 왜 물어봐, 짜증나. 네이버에도 안 나와 있어요. 네이버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식인에 넣어봤어요, 한번. 꽤 오래전 일이죠. 지금은 이제 삭제하고 없는데, X 제곱일 때 X 옆에 있는 2는 왜 이렇게 작을까요? 그랬더니 4일 동안 답이 안 달리다가 5일째 되는 날 늦은 오후에 드디어 답이 달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은 마침 전국 초등학교 방학하는 날이었고, 누가 봐도 초등학생의 아이디로 보이는 민키민키 스타라는 애가 답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런 것까지 궁금해하면 성공 못합니다. 이게 초등학생 친구들도 진짜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딨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는 그걸 설명해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왜? 내가 이 질문을 무시하면 내 친구가 바보 취급당하니까. 옆에서 벌써 다른 친구들이 그 친구를 놀리기 시작합니다. 비읍시옷이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벌써. 그래서 내 친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도 모르시고 네이버에도 안 나와 있으니 이 친구가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컴퓨터 키더라고요. 그리고 위키피디아 들어가더라고요. 수의 기원이라는 챕터를 열더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훑어보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굉장히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도 그 친구한테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중세 시대의 수학자들은 대부분 엔지니어였대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시계수리공이었답니다. 그때 당시엔 최고의 기술이 시계거든요. 그런데 천문학과 시계수리공을 겸하던 수학자들이 별의 모양과 시계술의 정밀한 기술이 발달된 모양에서 착안해서 작은 숫자로 표현하자는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대요.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거예요. 걔가 그 다음 날 가서 그걸 설명합니다. 이 친구가 오늘부터 수학의 설민석 선생님이 되고 있어요. 더 웃긴 건 그 학교 수학 선생님 세 분이 옆에서 같이 와 대박 진짜야 이러고 듣고 있어. 왜 이타적인 사람이 점점 더 지혜로워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꽤 오래전부터 결과는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과정을 설명을 못했어요. 저희들이. 분명합니다. 이기적인 사람보다 이타적인 사람이 더 지혜로워집니다. 점점 더. 그건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타적이고 착한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기억에 안 담아서 그래요. 항상 이기적이고 못된 것들이 성공하면 우리가 이럽니다. 저거 봐 이러면서 그걸 기억에 담아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자, 지금부터 호랑이 얘기를 해볼게요. 호랑이 왜 안 올까요? 안 오는 경우가 더 많죠. 근데 우리는 호랑이 했는데 호랑이가 나타나면 충격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걸 기억에 담지요. 그렇죠? 실제 세상의 확률 분포와 아무 상관없는데 우리는 특이한 걸 기억에 담아요. 특이한 걸. 저는 불과 3주 전에 목요일날 뭘 먹었는지 조금도 기억을 못합니다. 왜? 안 특이하니까. 하지만 저는 무려 30년 전에 군대 간 날 점심때 육개장 먹고 들어간 거 지금도 기억해요. 특이하니까. 그죠? 아, 군대 가는 게 그렇게 웃겨요? 네. 가봐.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는 훨씬 더 이타적인 사람이 점점 더 지혜로워지는 걸 몰랐던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과정이 어떻게 설명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이타적인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의 질문에도 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랑 격차가 많이 벌어져서 별 쓸모없을 것 같은 사람도 나한테 와서 질문하게 해주죠. 그럼 그들한테 어떤 질문을 받습니까? 한 번도 안 받아본 질문. 그리고 이 한 번도 안 받아본 질문의 공통점은 기원과 본질 물어보는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쉽게 쓸 수 있는 지식과 기술에 대한 설명을 막아버리죠. 그래서 나도 아직 많이 더 배워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인간은 더 지혜로워집니다. 자, 그런데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과 일 잘하는 사람들. 여기선 단순히 기계적인 공부와 기계적인 일이 아니라 정말 왜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아, 지혜로운 친구들. 지혜로운 친구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바로 집에 가보니까 한쪽 방이 다 칠판이에요. 이 친구들이 집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집에는 전교 꼴찌도 없잖아요. 전교 꼴찌하는 내 친구는 나랑 어쨌든 같은 일을 하는 친구인데 그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죠. 근데 집에 있는 엄마, 아빠, 이모, 할머니, 누나, 동생은 다 뭡니까? 다 나랑 다른 일 하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제 어른들의 세계로 한번 와볼까요? 실리콘밸리도 가봤어요. 저희들이. 나사도 가봤어요. 독일의 막스 프랑크도 가봤어요. 월스트리트도 가봤어요. 분야를 막론하고 뛰어난 사람한테는 특징이 있어요. 내 일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내가 하는 일을 친절히 설명해요. 나랑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하는 일을 기꺼이 설명해주고 즐겁게 얘기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나랑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사람에게 내가 하는 일을 설명하려면 나는 어떤 불편함을 가지게 될까요? 내 언어 속에서, 내 말 속에서 두 가지를 절대 못 씁니다. 그게 바로 전문 용어와 약어예요. 이걸 절대 못 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풀어야 되죠. 우리 인간이 그때 가장 지혜로워집니다. 내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을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풀을 때 인간은 가장 지혜로워져요. 이걸 굳이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역 특정적 전문 용어를 영역 일반적 보편 언어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해요. 그냥 쉬운 말로 쉽게 바꾸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런데 그걸 하다가 인간은 대부분 큰 깨달음과 통찰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1976년에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의 R&D 연구센터가 있었어요. 여기서 코닥 뭔지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세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코닥 뭔지 모르겠어요? 한번 손 들어 주세요. 많이 드시죠? 코닥 뭔지 아세요? 필름 만들던 회사예요. 옛날에 우리 엄마 아빠들은요, 사진 찍으려면 카메라에 두루마기 휴지 같은 걸 넣었어요. 필름이죠, 필름. 네, 자, 지금 필름을 아시는 분들, 네, 저랑 같은 세대입니다. 네, 웰컴. 네. 코닥의 필름 만들던 회사의 평범한 엔지니어였던 스티븐 사소는 어느 날 갑자기 필름이라고 하는 당연히 일반적인 자기네들이 쓰는 용어를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꿔보죠. 그 말이 바로 뭐였는지 아세요? 세상의 이미지를 담는 그릇이었어요. 필름은 빛에 노출되면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화학 반응하는 물질이다라고 규정하지 않고 필름을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한번 바꿔본 거예요. 필름은 세상의 이미지를 담는 그릇. 그리고 스티븐 사손 이 아저씨는 마음이 흐뭇해지죠. 왜? 자기 몸 안에 엔지니어의 피만 흐르는 게 아니라 아동문학가의 피도 흐른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장난스러운 한마디를 한 스티븐 사손의 눈앞에 그릇이 하나 더 보입니다. 1970년대 당시에는 넘겨주세요. 네. 반대로 됐습니다. 1970년대 당시에 우리 그때 당시의 젊은이들은 MP3도 없었고 CD도 없어서 카세트 테이프라고 하는 것에 음악을 담아 들었어요. 그런데 스티븐 사손의 눈에 이젠 이것도 그릇이 됩니다. 소리를 담는 그릇. 그래서 스티븐 사손은 이거 봐라. 이것도 그릇이 되네. 그렇다면 카메라 렌즈로부터 나온 이미지가 왜 필름이라는 그릇으로만 가야 돼? 같은 그릇이니까 카세트 테이프라는 그릇으로 보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불과 몇 달 만에 우리가 쓰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어냅니다. IT의 역사를 바꾼 사람이에요. 필름을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니 부모님들은 내 아이와 많이 다른 친구들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 자신도 나랑 전혀 다른 분야의 공부나 일을 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심지어 실리콘밸리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엔지니어나 프로그래머들이 유치원에 가서 열심히 자기가 하는 일이나 자기가 만드는 장비를 설명해주는 이 일을 재능 기부라고 안 불러요. 재능 기부는 영어로 탤런트 도네이션이죠. 실리콘밸리에서는 그 행위를 탤런트 파트너십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나와 전혀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는 걸 쉽게 푸는 걸 할 때 지혜로워지죠. 다음 장면입니다. 저 밑에 있는 그림이 보이세요? 네,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이에요. 위에 있는 분은 리차드 파인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20세기의 위대한 물리학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알고 계시죠. 아인슈타인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문화적으로 아인슈타인만 소비했어요. 우리는 우유도 아인슈타인 우유만 마셨어요. 왜 우리는 20세기의 양대 위대한 물리학자 중에 파인만은 기억을 하지 못하고 문화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아인슈타인만 소비했을까요? 아인슈타인은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아인슈타인은 천재예요. 실제로 IQ 검사를 받았는데 180이 훌쩍 넘었어요. 연구자들에 따라서는 지금 IQ를 보정하면 190이 넘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천재죠. 그러니까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그 다음날 아무리 늦게 그 전날 술 먹고 그 다음날 막 그냥 시체처럼 자고 있어도 제 어머니가 저에게 야 이 녀석아 아인슈타인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이 녀석아 해도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아인슈타인을 180이 넘는 IQ로 낳으셨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 석정여 여사께서는 저를 125로 낳으셨어요. 이거 지금 60이 넘는 차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왜? IQ는 의외로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네.
인간은 부모님으로부터 두 가지를 많이 물려받습니다. 그게 IQ 같은 기초사고 능력과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웃긴 건 부모님들이 이 두 가지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되는데 더 웃긴 건 이걸 가지고만 맨날 뭐라 그래요. 넌 머리가 왜 이러니? 넌 승질이 왜 이러니? 그죠? 진짜 웃긴 거예요. 왜 자기가 화를 내요? 법적으로 물려준 쪽이 가해자죠. 지금 가해자가 화내고 계신 거예요. 더 웃긴 건 피해자예요. 피해자들이 이러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어머니. 말도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서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니까 저 할 말이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도 저는 괜찮아요. 천재니까. 나랑 다르니까. 그런데 리차드 파인만은 저를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리차드 파인만은 2번이나 IQ 검사를 받았는데 둘 다 120대가 나왔어요. 저랑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불편해요. 왜? 어느 한 사람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어느 한 사람은 그 전날 술 먹고 그 다음날 그쵸? 거지처럼 자고 있고 저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차드 파인만을 얘기하지 않게 됐어요. 언젠가부터.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의 IQ는 공통점이 아니죠. 두 사람의 이 위대한 물리학자의 공통점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의외로 이런 것에 있었어요. 학부 1학년 강의를 즐겨했습니다. 시민 강좌를 즐겨했어요. 물리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를 기꺼이 했죠.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고 나의 말을 쉽게 하는 그 어려움을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창조성을 키웠던 겁니다. 여러분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대단한 방법을 알아낸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람을 만나시고 나보다 뭔가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들과도 대화하시고 그리고 생각의 순서를 바꾸시면 우리 모두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데 그 상황으로 나를 넣어주시는 그 과정일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어요.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지금까지 밝혀낸 지혜로워지고 창조적이 되는 방법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